나는 여기 이 오래된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기화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다. 사람들은 장맛비를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지만 나는 그것이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여자들의 눈물일 것이라 생각한다. 결코 오지 않을 해오를 위해 우는 눈물 말이다. 건축가인 내 남편 오민석 씨는 비가 오면 나무와 돌이 더욱 깊어진다고 했다. 그는 옳았다. 비는 내 고통 또한 더 깊어지게 만드니까. 나는 뜰 한 구석에 놓인 옹기 항아리를 본다. 작년 겨울부터 보이기 시작한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있다. 나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균열은 내 인생처럼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금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징조이자 증거였다. 사람들은 남편을 한옥의 명장이라 부른다. 신의 손을 가졌다고 칭송한다. 썩어가는 기둥을 되살리고 무너진 처마에 혼을 불어넣는다고. 그는 온 세상의 집을 구원했지만 정작 자신의 집이 침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의 유령이다. 지금 내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집안일로 인해 마디마디가 굵어졌다. 하지만 한때 이 손은 나전칠기 장인의 손이었다. 나는 오칠에 톡 쏘는 냄새를 기억하고 반짝이는 자개 조각을 갈 때에 그 차가운 감촉을 기억한다. 나는 그이 내 남편을 어느 공방에서 만났다. 그때 나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 생각했다. 그는 나무, 즉 기반이었다. 나는 자개, 반짝이는 장식이었다. 우리는 함께 달빛 아래서 서로의 깃을 핥아주는 한 쌍의 원앙이 새겨진 함을 만들었다. 영원한 약속의 증표였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영혼이고 나는 이 집의 육체야. 당신이 없으면 여긴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이제 와서야 깨닫는다. 그는 절반만 옳았다. 나무는 홀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기댈 곳 없는 자개는 그저 부서진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내 재능, 내 정체성, 내 이름은 모두 오민석의 아내라는 이름 아래 칠해지고 더 씌워졌다. 나는 더 이상 배유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명장의 아내였다. 우리는 함께 이 북촌의 한옥을 사고 복원했다. 미완성인 마루 위에서 찬밥을 나눠 먹던 날들이 기억난다. 도면 하나, 칠기 세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날들도. 아들 재민이는 바로 이 집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함께 돌을 쌓고 기둥을 세웠다. 나는 이 집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질 것이라 믿었다. 내가 틀렸다. 견고한 주춧돌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그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었다. 세월과 함께 풍파를 견뎌낼 집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남편은 집을 복원하며 말했다.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의 흐름이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지. 그렇다면 우리 집의 기는 언제부터 막혔던 걸까? 어쩌면 내가 내 꿈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의 아내, 그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희생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라 믿었다. 하지만 희생은 상대를 빚진 자로 만들고 나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남편의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강연에 초청받고 인터뷰에 응했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시를 위한 작품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유명 건축 잡지에서 촬영을 나왔다. 그들은 남편을 칭송하고 집을 칭송했다. 그리고 배경의 일부로 나를 찍었다. 전통적인 아내, 재능 있는 남편 곁에 조화로운 아름다움. 나는 웃었다. 내 인생이라는 연극 속 조연의 미소였다. 감독은 내게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지시했다. 위대한 남편의 뒤에서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전통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그 미소는 아마도 내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칠기 작품이었을 것이다. 겉은 반짝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날 이후 나는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아들 재민이가 음악적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아들에게서 다른 길을 보았다. 시각 예술의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나는 아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를 바랐다. 아들의 첫 첼로를 사주기 위해 나는 내가 가장 아끼던 자개비녀를 팔았다. 처녀 시절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작품이었다. 남편에게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했다. 그 비녀는 내 마지막 남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이었다. 나는 내 침묵을 팔아 아들의 소리를 샀다. 나는 그때 몰랐다. 어떤 소리는 침묵보다 더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아들을 통해 보상받으려 했던 것일까? 나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내 희생이 아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고 나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남편의 세상은 넓어지고 나의 세상은 좁아졌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나는 집안의 가구들과 어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서재에 그림 한 점을 걸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추상화였다. 혼란스러운 색채와 거친 선들. 그것은 우리 집의 고요한 조화 속에서 지르는 비명처럼 보였다. 내가 그림 앞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때 그가 들어왔다. 그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그저 내 옆에 서서 그림을 보며 말했다. 세상은 변해. 아름다움도 변하는 거고 당신의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 여보. 당신의 세계. 그는 그렇게 선을 그었다. 그의 세계와 나의 세계.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밖에서 새로운 세상을 찾았고 우리 사랑의 죽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집으로 가져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이방인처럼 그 혼란스러운 그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의 서재는 나에게 금지된 영역이 되었다. 국영방송국에서 남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했을 때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우리 집은 일주일간 촬영장이 되었다. 조명과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 그들은 내게 완벽한 전통 아내의 역할을 주문했다. 나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정성껏 다과를 내어오고 남편이 그의 건축 철학을 이야기할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온 나라가 모범적인 장인 부부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나만이 이 거대한 연극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무대 뒤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차가운지. 카메라의 차가운 렌즈가 나를 향할 때 나는 필사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인생 최고의 걸작은 먼지 쌓인 자괴함이 아니라 바로 이 미소라는 것을. 수십 년간의 체념과 고통을 오칠처럼 겹겹이 발라 만들어낸 완벽하게 빛나는 거짓 미소. 그 미소 뒤에서 내 영혼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민이가 국제 콩쿠르에 나가려면 새 첼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오래되고 값비싼 악기였다. 남편은 재능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죄책감을 돈으로 씻어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의 성공이 내 실패한 인생의 유일한 변명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지막 남은 작품들, 처녀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작은 함들과 장신구들을 인사동의 한 골동품상에 팔았다. 주인이 값을 깎을 때 나는 내 인생의 한 조각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돈을 남편이 준 돈에 보탰을 때 나는 공범이 된 기분이었다. 우리는 아들의 미래라는 명분 아래 나의 과거를 함께 지워버렸다. 재민이가 새 첼로를 품에 안던 날
그 아이는 악기를 끌어안았다.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에게는 무엇이 남는지를. 아들의 음악 소리와 자신의 한숨 소리가 메아리치는 빈 껍데기만 남을 뿐이다. 재민이는 비엔나로 유학을 갔다. 처음 몇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내가 먼저 걸어야만 했다. 통화 내용은 늘 같았다. 돈 이야기, 집세, 레슨비, 콩쿠르 참가비. 한 번은 내가 심한 몸살로 꼬박 이틀을 알아누웠다. 나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몸이 좀 안 좋구나. 다음 날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약 꼭 챙겨 드세요. 전 연주회 준비 때문에 바빠서요. 그 메시지 뒤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곰돌이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전화기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기술은 세상을 가깝게 만들었지만 사람들에게 아주 정중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완벽한 도구를 주기도 했다. 내 아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었고 내 마음에서도 반바퀴쯤 돌아선 곳에 있었다. 그 깜찍한 곰돌이 이모티콘이 그 어떤 냉정한 말보다도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나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나도 모르게 남편의 서재 문 앞에 멈춰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아마도 그 여자일 것이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나는 모든 것을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 사람, 박물관 같아. 조용하고 기품 있지만 숨이 막혀. 나는 숨 쉴 공기가 필요해. 박물관. 그는 나를 박물관이라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옳았다. 나는 죽어버린 결혼 생활의 관리인이었고 먼지 쌓인 기억들의 수집가였다. 그리고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뿐 아무도 머물지 않는다. 나는 그가 왜 그 혼란스러운 추상화를 필요로 했는지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것은 그의 숨 쉴 공기였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멈췄다. 나는 더 이상 자개를 만지지 않았고 정원의 나무도 돌보지 않았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집은 거대한 관이 되었다. 남편과 나는 마주치지 않으려 서로의 동선을 피했다. 그는 서재에, 나는 안방에, 한 지붕 아래 두 개의 섬이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다. 나는 창가에 앉아 텅 빈 뜰을 내려다보곤 했다. 마당 한 구석의 옹기 항아리, 그 작은 실금이 추위 속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더 벌어지는 것이 보였다. 마치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금이 가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아들의 전화도 남편의 사과도.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다. 나는 그저 존재했다. 숨쉬는 가구처럼. 내 존재의 의미는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이 집을 채우는 공허함 뿐이었다. 어쩌면 박물관이라는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 집의 일부였고 집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다. 어느 깊은 겨울밤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잠결에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쩍, 메마르고 단호한 소리.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맨발로 퇴마루를 달려나갔다. 달빛 아래 옹기 항아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오랜 시간 숙성된 검은 간장이 얼어붙은 채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다. 마치 이 집에 검은 피가 흘러나온 것 같았다.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내 평생의 인내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한 방울. 나는 주저앉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흐느낌도 비명도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소리였다. 나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 접해서 몸을 웅크렸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나는 저 항아리가 깨지기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부술 용기가 없었기에. 다음 날 아침 나는 뜰로 나갔다. 빗자루를 들지 않았다. 대신 나는 조심스럽게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다. 한때 자개를 다루던 내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도자기 조각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나는 그 조각들을 안방으로 가져와 깨끗이 닦았다. 각각의 조각은 저마다 다른 모양,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내 인생의 조각들처럼. 나는 그 조각들을 버릴 수 없었다. 그것들을 버리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킨츠기를 발견했다. 깨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로 수리하는 일본의 전통 기법. 킨츠기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상처를 금으로 강조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켰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금빛 선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았다. 나는 오칠과 금가루를 주문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들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일이었다. 깨진 조각들을 붙이는 작업은 명상과도 같았다. 나는 조각의 가장자리를 정성껏 닦고 오칠을 바르고 조각들을 맞췄다. 그리고 그 틈 위로 금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렸다.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남편은 내가 하는 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언제나 흠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 부서진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종류의 예술가였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 금빛 선들은 나의 역사이고 나의 치유이고 나의 선언이었다. 나는 마침내 항아리를 완성했다. 금빛 선들이 투박한 온기 위를 강물처럼 흘렀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오늘 아침 나는 뜰에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핀 붉은 동백꽃 한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내가 수리한 그 항아리에 꽂았다. 나는 찬물을 끓이고 툇마루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 생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온전한 나의 작품.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예술을 위한 배경으로 살았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잿더미 속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름도 없고 감상해줄 사람도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지금의 나처럼.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쓰지만 그 쓴맛 뒤에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다. 어쩌면 인생도 그런 것인지 모른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장 진실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지도.